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2위 규모로 커진 만큼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힘도 커졌습니다. 최근에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니까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놀랐습니다. 이건 뭐지? 정말 경기가 안 좋은가? 하는 불안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내려서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라면 환율 전쟁을 선포한 셈이고요.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중국이 흔들린다면 진짜 세계 경제 9월 위기설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 불안해지는데요. 과연 중국 경제는 어디쯤에 있는지, 중국이 이 위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지금 오후 5시에 무장을 다 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외국하고 한국하고 이 거래되는 미국 증시하고 좀 시차는 있긴 합니다만 네. 어제 날짜로 이 한국의 이 CDS 프리미엄이 66.98bp 예. 이게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66.98bp라고 그러면 딱 와닿지 않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0.6698%가 되는 거고요. 예. CDS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채권을 살 때 이 채권이 부도나는 거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의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행한 외평채 금리가 1.5%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0.6698을 더 더해서 2.2% 정도의 이 채권과 CDS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이 채권이 부도가 났을 적에 이 CDS를 발행한 그 금융기관 혹은 투자은행 이런 데에서 그 채권의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고요. 이 CDS가 따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네. 어쨌건 요 CDS 금리가 66.98bp까지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월에 46bp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고요. 네. 2007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또 66bp까지 꽤 크게 올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라든가 이번에 북한 도발 또 아시아권의 이런 경제 좀 침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당분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시장도 굉장히 흔들려서 코스피 지수가 1900이 붕괴가 됐고요. 1876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은 또 급등을 하고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히 이거를 반전해줄 만한 카드가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불안한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정치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나 좀 안정되는 그런 타이밍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게 네. 지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 기준이 바뀐다고 하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심재철 방안이. 의원이 이런 방안을 지금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네. 이 법안이 개정이 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과거 기준이 맞는 거냐, 또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텐데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cc당 얼마 정도로 지금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래서 같은 출력을 내면서도 배기량이 낮은 네. 터보 엔진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은 낮아졌는데 차 출력은 높아지고 또 각종 옵션이 붙으면서 차값은 그렇게 높아지는 네. 그런 차들이 꽤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계 좀 수입차들, 좋은 좀 비싼 차들이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1억대 되는 차하고 3천만 원대 되는 차하고 세금을 같이 내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독일의 한 예로 BMW 520D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게 배기량이 1995cc입니다. 네. 현대차 소나타 1990cc랑 세금이 똑같은데 차값을 보면 BMW는 6,400에서 한 1억 2천까지 되고 네. 현대차 소나타는 2,200에서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차값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세금이 똑같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법안이 나온 거고요. 국산 차들의 경우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네요. 상대적으로 수입차들의 세금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이제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그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좀 부과를 하자. 그래서 1,500만 원 이하까지는 0.8%,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12만 원 더하기 1.4%, 3,000만 원 초과에는 33만 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국산 차들 중 저렴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 차들의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수입차들의 세금 부담은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최명용 기자도 있나 모르겠는데 아빠들한테도 스텔스 통장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없습니다. 방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스텔스 통장이라는 게 이 스텔스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통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스텔스기에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은행마다 조금 이름은 다릅니다. 전자금융 제한계좌, 계좌 감축이 서비스, 보안 계좌 서비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신한 우리은행에서 이런 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 7월 말 기준으로 83,554좌, 작년 말보다 한 12,178좌, 17%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전자금융 같은 거를 제한되고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사용하기 좀 불편하죠.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인터넷 뱅킹 같은 서비스는 아예 되지 않고요. 고객 정보 시스템에도 이 전산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인인증서로 이 배우자가 살펴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계좌이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부유층들이나 이제 금융보안에 좀 민감한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내놨는데 은행에서 이거 홍보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름아름 알아서 조금씩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해석하기로는 이제 은퇴 후 내지 또 친구들하고 술 한잔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비상금 이런 것을 좀 채워두려고 아빠들이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아빠들의 통장만일까요,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의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 몰랐네요, 이런 게 있는 줄은. 네. 고객 정보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도 가능한 통장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 계좌, 그 창구에 가서 이렇게 네.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불편하긴 할 텐데요. 네. 분명히 이런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갈치라고 불렸던 이 갈치값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요즘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꽤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최근 갈치 가격을 고시를 했는데 4,873원, 한 마리당 4,873원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 정도 하락했고, 최근 5년 평균 가격이 7,013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약 40%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5kg짜리 갈치 평균 가격을 봤더니 39,700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거래됐던 게 53,790원이었으니까 네. 거의 반 정도까지는 내려간 것 같습니다. 많이 잡히는 건가요? 상반기까지는 좀 잡히지 않았는데요. 예. 하반기부터 조금 허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갈치가 찬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회유성 어종이라고 하는데 네. 상반기에는 좀 바닷물이 좀 따뜻해져서 잘 잡히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면서 생산량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때 요즘에도 마트에서 파는 것 같은데 세네갈에서 잡아온 갈치 이런 거 마트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네. 한때 우리나라가 뭐 원전 피해에 대한 민감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들여온 것도 혹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만약 농산유통공사에서는 이 어획량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고요. 예. 하반기에 이 남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찬물이 좀 유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유성 어종, 갈치 같은 어종의 이 어획량이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나서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적인 기업, 그럼 뭐 많이들 떠올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 포브스에서 꼽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이번에 또 순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쭉 뽑는데 최근에 내놓은 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내놨고요.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테슬라가 1위군요. 개인적으로 미국 출장을 가서 이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네. 전기차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빠르고 굉장히 좀 또 특이한 게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모든 이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요. 달리는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온열 시트 조작하는 거라든가 이 선루프 여는 것 이런 것도 다 태블릿으로 조작을 하고 네. 이 태블릿 이용료도 테슬라에서 평생 내주고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으로 다른 개념이네요. 네, 이런 차들을 보고 있는데요. 혁신기업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기업이 과연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어디에 들어갔나요? 여기 관심이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요. 네이버하고 아모레퍼시픽이 22위와 28위. 삼성전자는요? 그렇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런 대기업들은 한 군데도 리스트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좀 놀라운 얘기인데 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지 못하시죠? 시장이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은데요. 다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예. 오늘은 더 끝까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1900선이 깨졌고요. 예. 장중 3%, 4% 정도 빠지다가 마지막으로 2% 하락한 1876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 거의 5% 가까운 4.5% 하락하면서 네. 627포인트,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700포인트 정도 있었는데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면서 예. 지수가 5%면은 종목들은 거의 8%, 10%씩 그렇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컸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투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수급 주체별로는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는 2%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4천억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네. 거래소 시장은 이제 하락을 입은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또 코스닥 시장은 뭐 외국인은 한 800억 원, 연기금도 한 300억 원 정도 주식을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하락 장세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불안한 이유는 뭐 중국, 북한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거겠죠?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체력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이 벌써 3%는 물 건너갔다 얘기가 많고 잘해야 한 2% 한 초중반 정도로 성장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도 물론 이제 2, 4분기가 거의 이제 실적이 끝나가는데 아마 3, 4분기, 4, 4분기 즉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외 악재가 하나만 터져도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급등락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증시 또 전날 밤에 미국과 유럽이 거의 2% 가까이 또 급락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일 있었던 대북과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네. 양시장이 이제 거의 그 투매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이나 업종별로 볼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 대형주들은 거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기대가 별로 없었고 예.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 안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우리 얘기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나 음식료나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쪽들은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심리가 이제 꺾이다 보니까는 중형주, 소형주, 뭐 제약주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했던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양시장 공이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오른 종목이나 좀 뭐랄까요?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은 양시장을 다 봐도 오른 업종은 없고요. 아, 그래요? 뭐 예. 누가 더 떨어졌냐, 덜 떨어졌냐 덜 이런 떨어졌냐. 분위기여서 사실은 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오늘 1900이 깨지긴 했지만 1900선이 그 자산 가치로 봤을 때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70선이면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서 기업들을 다 하나하나 팔아버려도 돈이 한 10% 정도 남을 정도여서 청산가치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굴뚝주들 중에서 청산가치에 근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자들이 임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이제 또 주가 레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팔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가치에 근접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서서히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다만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낙폭이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난 한 3, 4년 동안 화랑장을 보였다가 고점에서 약간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매수를 기다리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네.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할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이나 돈을 네. 빌려서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좀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초반에도 네. 여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요. 지금 불황 길게 가고 있고 취업난
또 길게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라는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영화관에서는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역경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복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상식 퀴즈가 2부를 시작하는 문인데요.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두 나라 간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이것이 유리한 날에 환전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것을 달러원 이것, N1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달러원 이것이 올랐다라고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환율, 2번 환장, 3번 환태평양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짧은 문제는 50원, 긴 문제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미워할 수 없는 한량 베비장, 그리고 도도한 미색 애랑의 유쾌한 조선 한량 유혹 사기극, 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베비장전 관람권도 보내드립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환율, 2번 환장, 3번 환태평양입니다. 샵의 0945, 오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의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간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데 요즘 책 시장은 어때요? 안 좋죠. 예, 사실 출판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농담처럼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예, 몇 년 전부터.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서정가제가 실행된 이후에 시장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출판사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주시는 책들은 또 잘 팔리는 책들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특이해요. 네.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네. 쓴소리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쓴소리 사실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더욱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 제가 같아요. 요즘 젊은이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청춘들은 의뢰 그래 얼마나 힘들어. 네. 공감해주고 좀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거에 좀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는데요. 사실 언제까지 위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원래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 날이 별로 없죠. 그렇죠. 청춘뿐만이 아니고 예. 중년, 노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 힘들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욱더 힘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멀고 먼 긴 불황의 터널의 시작 지점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단단한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가혹한 시대에 불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이렇게 불안감과 초조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아줄 네. 독한 충고가 필요한데요. 이 책이 네. 바로 그러한 충고가 실려져 있습니다.
도쿄도에도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교수님은 어느 과의 어떤 분인가요? 경제학과 교수고요. 행동하는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네. 이토 모토시게 교수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또 세계적인 또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제학자, 또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되기까지 몇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네. 학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역대 일본 총리들이 그에게 가장 많은 경제 자문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경제학자로서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도쿄대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을 하고 나서 네. 엄청난 위축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좀 그랬겠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엄청나게 빵빵한 사람들이 주변에 동기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들과의 격차를 메워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다고 그래요. 책에 그러한 저자의 노력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책 한 권 읽기, 영어 원서에 도전해보기, 네.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기. 어찌 보면 막무가내 같은 일들이었지만 저자는 고민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본 것이 자신을 행동하는 경제학자로 키워준 밑바탕이고 걸음이었다라고 네.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딱 나오는데 엄살 떨지 마라. 그렇죠. 이거 같은데요. 부딪혀라.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헝가리 본대에서 파견된 수색 분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폭설과 한파가 겹친 탓에 헝가리군은 수색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조난 4일째가 되던 날 수색대가 무사히 귀환했다. 그것도 사상자 한 명 없는 멀쩡한 상태였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그들은 지도 한 장을 내밀었다. 수색대원 가운데 한 명이 알프스 산맥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 다행히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건네받은 동료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이 아닌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이다. 만약 수색대원들이 피레네 산맥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과연 살아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알프스의 지형을 제대로 모른다는 두려움에 길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눈 속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프스 산맥의 지도라고 믿은 덕분에 하산을 감행했고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 길을 찾아냈다. 그들은 지도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했다고 믿었겠지만 실은 위기의 순간 해법을 모색하는 재빠른 적응력이 그들을 생존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피레네 산맥의 지도를 가지고 알프스 산맥에서 살아남았군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예.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렇죠. 예. 맞을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만약에 이 수색대원들이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살아 그렇죠.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도전해봐라라고 하는 네. 건데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현재 자기의 위치보다 무언가 다른 높은 것, 네. 조금 더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것을 시도할 때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일단 시도하면 네. 실패하더라도 다시 노력하면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네. 불안과 패배감을 이기는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do it. 이게 네. 생각나는데요. 한번 해봐라. 라는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거나 시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네.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완벽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상황이 빈틈없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가 과연 있을까? 그건 찾기 어렵죠. 어렵죠. 되었다 싶으면 장애물과 예상치 못한 곤경이 끼어드는 게 바로 삶입니다. 최선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침팬지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제인 구달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인 구달 너무나 유명한 동물학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고요. 이 동물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것만 알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비서 출신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 직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학자를 꿈꿨는데 집안 형편상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비서학교를 나와서 대학 행정실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동물학자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 런던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을 오가면서 혼자서 동물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최선을 만나지 못했지만 차선책을 항상 고민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케냐의 농장에 놀러와라 라는 초대를 받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서 자리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친구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비서 자리를 꿰차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식 과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제인 구달이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동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 행동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만약 제인 구달이 자신에게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세팅되기만을 기다렸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뭔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차선이 결국 최선을 만들어준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거야라는 어떤 그 포기 이런 걸 갖기 전에 일단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도전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항상 뭔가 될 듯 하다가 그 지점만 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실패 낙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지점이 일종의 책갈피처럼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평소에 하지 않던 무언가를 해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시도, 이것저것 해보는 노력, 이게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열정페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해 먹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자꾸만 해보려는 시도가 유연성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 같은 비관론자도 좀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홍순철 북칼럼니스트께서 약간 도쿄대 교수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특히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자가 인생을 3단 로켓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켓이요? 3단? 이 로켓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 번에 추진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1단, 2단, 3단 로켓을 만들죠. 그래서 1단 로켓이 쭉 치고 나가서 어느 정도 상황에서 떨어지고 2단 추진해가지고 나가고. 인생이 로켓인데요. 살아가면서 몇 번은 낡은 로켓을 떼어내고 새로운 로켓을 점화해야 됩니다. 좋은 비유인데요. 그런데요. 낡은 로켓을 떼어내려면요. 완전 연소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연료가 남아있으면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몇 번의 전환점에 있을 때 나는 지금 1단 로켓의 연소를 완전히 했는가? 소진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단 로켓이 떨어지지 않으면 2단 로켓을 추진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점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연료를 소진하고 있는가. 이게 전환점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엄숙해지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어제 보니까 전국에 비 내리는 곳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비 내릴 때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눅눅한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딘가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비 안 와도 맨날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비 올 때 이런 느낌 들 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런가요? 네, 그 주제곡이 레인이잖아요. 비. 네. 예,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네, 주인공은 16세 소년 다카오입니다. 구두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런 고등학생인데요. 6월에 비가 오는 아침에 등굣길에서 학교 수업을 빼먹고 도쿄의 한 그 도심의 정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곳 정자에서 다카오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미지의 여인을 만나는데 네. 7월 장마철이 되니까 매일 아침 이 정자로 향하고요. 그녀를 만납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다카오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또 문학 선생님, 또 하필이면 또 문학 선생님, 유키노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유키노 선생도 이 학교에서 한 고교생 제자가 이제 자신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두 사람 다 어떤 이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다카오는 구두 디자이너가 꿈이지만 모두가 망상이다 이렇게 비웃고 있고 또 어머니가 가출해서 형편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내용의 영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제 이야기를 또 찾으신 거예요? 네. 사람과 조직 누구나 살다 보면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성적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처럼 이런 아픔에서 회복하는 능력, 이걸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김주환 연세대 교수가 한때 저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요 내용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이게 원래부터 좀 거론이 됐던 단어 아닌가요? 네, 1970년, 80년 그때 특히 교육계 쪽에서 화두가 됐던 그런 용어인데요. 어린이들이 청년기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이제 성장통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사실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0년 넘어오면서 경영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과 기업의 조직원들이 겪는 실패도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또 연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물체마다 어떤 탄력성이 다른 것처럼 사람과 조직도 고통을 겪은 뒤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스테판 켄토 등이 쓴 그 CEO를 위한 심리학 특강 이런 그 책을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은 성격적인 특성이라기보다 개인이 학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학습할 수 있는 거다.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이제 길러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심리학자인 캐런 레이비치가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기술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요? 네. 감정에 대한 자각 또는 조정, 그리고 이제 충동 조절, 낙천성,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 공감, 자기 효능감, 성장 이런 건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낙천성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박병우 기자는 갖고 계세요? 낙천성?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요즘에 충동 조절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분노가 뭐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사건이 그렇죠. 벌어진다든지. 네. 근데 이 충동 조절도 회복 탄력성의 기술의 하나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한 3분의 1만이 선천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3분의 2는 회복 탄력성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게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혹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력이 커지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사람을 충격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아픔에 대한 치유, 너 혼자 해라 이렇게 개인 책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사회적 구조적으로 보셨군요. 네, 그런 의미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네. 개인도 마음의 근육을 좀 키워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회도 그걸 도와줘라라는 얘기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영화 속의 인물들이 회복 탄력성을 길러서 발휘를 하던가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유키노 선생과 이제 다카오 두 사람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뭐 낙천성이나 회복 탄력성은 높지가 않은데요. 다행히 두 사람이 어떤 이제 사회적 시스템에서 위안을 찾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게 됩니다. 유키노 선생도 시골 출신에서 홀로 걷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요. 다카오도 가난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대학 진학을 꿈꾸는 홀로서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로맨스로 흘러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워낙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그 유키노 선생은 전 굉장히 패배주의가 깊은 인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다카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되나요? 네, 끝에 보면 유키노 선생이 힘을 얻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카오 너 때문에 나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다카오도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이제 유키노 선생으로 인해서 홀로 걷는 연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7가지 회복 탄력성 기술 중에서 서로 공감이 작용한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치유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최근에 어떤 사회적 큰 사건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었을 때 이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공감이라는 겁니다. 박병일 기자도 저한테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서로의 어려움을 근데 항상 저희가 쪼고 쪼이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요즘 한국 경제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도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조직, 국가,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재빨리 수습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IMF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우리가 바로 회복을 했던 아주 회복 탄력성이 셌을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 즉 창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창업이 좀 잘 되려고 하면 이런 높은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또 그래야만 그 재도전의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집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 망가지는 사회라면 창업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소구 대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그 담보인 어떤 자산만 넘기면 끝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다가 사업 망하면 끝까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가 완전히 뭐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업이 실패하면 완전 신용불량자로 빠지고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사회가 돼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도 같이 나눈다라는 게 사실 미국적인 시각인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완전 망가져서 신용불량자로 가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회복 탄력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 비하면 또 대북 리스크에 비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기업 실적 안 좋고 대외적인 환경 안 좋고.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닥친 대북 리스크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 건가 좀 지켜봐야 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환율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좀 잘 견딜 것 같은데 오늘 또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경제 회복 탄력성 얼마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위태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회복 탄력성을 그동안 길렀다면 좀 발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해야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경제상식 퀴즈 있는 날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두 나라 간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여행 갈 때 이것이 유리한 날에 저희가 환전을 하는데요. 달러원 이것, 엔원 이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것이 올랐다, 급등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는요. 1번 환율, 2번 환장, 3번 환태평양입니다. 정답 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 3, 4분은 금요기획입니다. 중국발 금융시장의 움직임, 지금 요동치는 세계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쉽고 깊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